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7월 3일 월요일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날이 좀 습하고 어제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어디 좀 잠깐 갔다 왔는데 날이 너무 뜨거워서 도로를 걷기가 힘들 정도로 폭염이 지속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여름이 좀 뜨거워야 되죠. 뜨거워야 장사도 되고 여행 가도 즐겁고 그런데 너무 이제 건강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다. 밖에서 일하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알바 같은 걸 하는데 남자이니까 이제 주차장 같은 데 대학생들 많이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또 젊은 나라 열심히 사는 모습 볼 때마다 존경과 이 사회가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좋은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에게 건강과 또 이 여름에 지치지 말도록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날 주로 방송을 하지 않는데 방송을 한번 해서 금요일날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번 주는 반도체로 승부를 내자. 반도체로 승부를 내자. 결국 AI, GPU, HBM, DDR5, 기판 이런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 이러한 반도체 관련 뭔가로 기업과 섹터로 승부를 내야 될 것 같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닥에서 이제 서머넬리가 70% 정도까지 올라왔죠. 옆에서 한번 쉬고 이제 정상 마지막 이 정상까지 약 30%의 먹을거리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 시작의 핵심에 미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기업의 실적과 튼튼한 경기 지표가 있고 또한 곧 발표될 여러 기업들의 그 실적 지표가 올해는 좀 어려울지 모르는 2024년 것이 끌어다 오면서 브라이트하고 아주 희망찬 모습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승부처가 이제 7월부터 7월 중순까지 마지막 한 2주 3주 정도의 승부처가 남아있다. 여기서 돈을 벌고 찬바람이 날면 좀 쉬자. 이 저의 그 확실하고 명확한 저의 의견을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죠. 참고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넬리의 마지막 30% 상승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그 반도체들을 중심으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또 미국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는 모습, 또 올 초에 많은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건데 그 경제지표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그 긴축의 공포를 끌고 올라갈 것이다. 이미 긴축에 대한 공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미 주가시장에 다 선반영이 됐다. 이런 가정을 깔고 우리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주 시장. 이 시장은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날 것이다. 이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거 한지 거의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4,500명? 네, 고민스러워요. 제 유튜브에 뭐가 문제인가? 사실은 썸네일로 좀 구리고 그런데 내용 컨텐츠로 승부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하는데 이 너무 많은 그 경쟁자들 많고 방송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경 TV를 한번 나가볼까 3%를 한번 나가볼까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젠 거기 나가면 다 역효과 나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주위 친구분들 중에 나름대로 설레발이 안 치고 리딩하지 않고 매일 뭔가 꾸준히 해주는 좋은 방송이 있다. 좀 옆 친구분들에게 소개 좀 많이 시켜주고 저희 카페 좀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구독자가 너무 많이 이탈했어요. 물론 다 이탈하죠. 네, 주식시장 주린이들이 한 3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이 실력이 늘은 거죠. 네, 주린이들의 실력이 펀드매니저보다 실력이 높은 캐시도 저는 정말 많이 봐요. 저 스터디 모임이나 저희 카페에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다. 그들의 실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됐으면 가속화됐지 다시 펀드 매니저들이 의존하는 시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펀드 매니저들 이제 무시하죠. 애널리스트들 이제 무시하는 시대가 됐는데 숨겨져 있는 세상을 듣다 들이파는 그러한 고수들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제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으니까 주위 분들에게 좀 10,000명만 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 토요일 아침에 끊은 미국 주시장에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애플이 3조 달러를 넘었다. 3조 트릴리언 달러를 넘었다. 네, 와, 그냥 야금야금 올라오더만 3조 달러를 넘기는 모습이 시장에 굉장히 좋은 센세이션한 충격을 줬다. 따라서 애플이 곧 있으면 애플 15를 발매를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추천 종목을 좀 추천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화전자를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자화전자를 추천 종목이 있는데 한 10종목을 추천했는데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애플이 3조 달러를 넘어섰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모처럼 반등을 했죠. 3.63%. 얘도 시가총액 1.05달러. 1조 500억 달러. 네, 굉장히 자, 엔비디아는 여러 번 말했죠. 500달러가 목표다. 엔비디아의 500달러 근처면 팔아서 전부 AMD로 가라. AMD가 또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에게 엔비디아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또 열어줄 것이다. 지금 111달러 정도인데 사야 된다. 눈 감고 사야 된다. 특히 여러분이 자녀분들 미래, 다음에 자기 노후 대책, 한국 주식으로 하지 마라. 제가 노후 대책 절대 한국 주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노후 대책은 미국 주식으로선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사서 AMD,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 사서 담거라. 인텔도 좋다고 어제 목에 피가 마르 들어갔지. 인텔, 엔비디아. 인텔은 미국 반도체 반격의 핵심 기업이다. 거의 국영기업과 똑같다.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정부가 인텔을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TSMC와 삼성전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게 제가 봐서는 10년이면 이루어질 것 같다. 이제 인텔 가격이 30달러 정도 하는 건가? 저 잘 못 봤는데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인텔과 엔비디아와 AMD 이 세 개 종목,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첫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다음론의 1번은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한 상황. 미국 경제 지표가 아주 양호했죠. 네, 이랬을 때 양면성,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소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GDP도 2%까지 수정해서 1.3을 1.2를 1.2%까지 수정해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 그 안에 소비 증가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대체 이렇게 양면성, 한쪽은 긴축을 해야 되고 한쪽은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다고 봐야 되죠. 이 양면성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드리는 퀘스천 1번이죠. 양호한 지표의 양면성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3D로 봐야 될 그런 숨겨진 것들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네요. 이번 주에도 미국 경제 지표 결과와 연준의 정책 방향, 긴축 방향, 또한 금리 흐름, 이러한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의원의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6월 FOMC 이후 지속해서 매파적인 톤으로 이어갔던 만큼 이번 주 예정된 연준 의원들도 발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보다도 미국의 경제지표 결과에 주목하여 연준 긴축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한번 열어둘 필요가 있다.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의 변동성은 이번 주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번 주에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3.8%를 다시 상회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국 10년짜리 1년 수익률 그래프인데 2.7 정도 있다가 3.8까지 사람들이 좀 중시하는 3.8까지 뚫고 올라오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두 번의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가능성이 시장에 들어왔고, 또 장기금리가 좋다는 것은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단기금리는 연준의 그 패드의 기준금리 의무에 연동이 되고, 장기금리는 경제 상황에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장기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건데, 이게 과연 주식시장과 미국의 다양한 경제지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일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되고 다시 연착륙 기대가 조성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7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을 90%까지 올려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모두 무난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을 하회는 하나 전월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고용에 관련된 지표 역시 고용에 대한 증가폭은 둔화되지만 20만 명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인식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비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명분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생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와 연준의 추가 긴축 지속이라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향후 금융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존재하는 게 7월의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던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이어지는 미국 시장 금리의 높아진 레벨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유동성 부족이나 비용 증가 형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10년짜리가 3.8을 돌파했다는 그래프를 보여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혹시 높은 금리가 유동성 부족이나 비용 증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지금은 이제 경제지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지만 향후 이런 식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미국의 소비 물가 상승률은 역기저를 감안할 때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는 그동안 물량 감소에도 기업들이 최종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마진을 확보해 왔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 물가 상승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에 많이 전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제 물가를 올릴 수도 없는 거죠. 제품 가격을. 왜 그러냐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초자산, 기본자산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먼저 가격을 치고 내려가면서 시장에서 또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만 올릴 수 없는 그런 과정,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금리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 또는 원자재 가격 둔화 폭이 CPI보다 커지기 어렵다면은 기업 이익은 이전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금리에 따라서 부담감이 CPI 내려가는 것보다 더 높다면 기업에서는 이윤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연준의 긴축이 지속된다면 고금리 부장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금리가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이게 결국 다 기업들의 이익에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들이 하반기 또 연말로 갈수록 무너질 확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기대에 비해 실제 결과는 실망할 수 있는 사항이 수시로 연출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수적인 유동성 관리를 유지하고 기업들은 재고 조정을 통하여 투자나 고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처럼 현 시점에서 애매모호한 경제 여건이 조성하는 고금리 환경의 지속은 결국 연말로 갈수록 지표 부진과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만들어내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두 가지 양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무척 이제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데 하반기 이후에부터는 좀 걱정이 된다. 특히 고금리가 잡히지 않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 있는 모습은 결국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고 이들이 성장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썸머넬리로 적용을 하면 썸머넬리가 끝난 이후에는 좀 줄여야 된다. 찬바람 이후에는 확실히 줄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 썸머넬리가 끝나지 않았고 30% 정도 더 먹을 수 있는, 썸머넬리가 70%까지 왔다.
가슴팍까지 왔다. 머리 꼭대기까지 30%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다. 충분히 전쟁을 해서 이겨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를 봅시다. 7월 3일 월요일날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확정치 6월분 이전치가 48.4, 컨센서스는 46.3.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월요일날 발표가 되는 이전치가 46.9였는데 이번에는 47.1로 올라올 것이다. 50 이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7월 5일날 내구 지수는 별로 없고 7월 6일날 이제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ADP 민간 고용, S&P 글로벌 서비스 PMI 확정치, 미국 ISM 서비스 지수, 6일날이 아주 중요한 발표 지표들이 많습니다. 다음 금요일날 미국 비농업 고용, 미국 실업률,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 7일 6일 월요일 3일 월, 목, 금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니까 이거 한번 잘 붙여놓고 계속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항상 보고 프레이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비농업 고용 뉴스는 떨어지긴 하지만 20만 명 유지한다는 것은 나쁜 것도, 실업률도 살짝 빠질 것 같고 평균 임금은 뭐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도 살짝 올라갈 것 같고 반등을 좀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준의 다양한 지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은 있지만 파웰의 발언이 이제 지난주에 2번으로 끝났죠. 큰 빅마우스들이 이제 죽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우리가 다 적응을 했고 충분히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스탠스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 ISM 제조업지수 끝이 이제 더 빠지지 않고 돌아서죠. ISM 서비스 지수도 거의 바닥에 다 와 있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미국 비농가 신규 고용,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을 형성하고 더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끝났죠. 첫 번째 질문은 미국 경제지표가 너무 좋다. 양면성이 있다. 향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고금리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이렇게 불안한 면은 있지만 현재 단기적인 상황으로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썸머랠리가 지속될 그러한 충분한 동력은 된다. 그래서 먼 장기적인 일은 걱정스럽지만 아직까지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썸머랠리의 마지막 조각은 한국의 제조업 반등이 채울 것이다. 외부적인 힘, 즉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고 긴축에 대한 발언이 시장이 이미 충분히 소화하는 이 외부적 환경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썸머랠리를 이끌어갈 두 번째 핵심 요인,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힘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담론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선행지수 반등이 전망되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가 뭐 9개의 서브지표로 있죠. 제조업, 재고, 순환지표, 장단기, 금리차, 기계류, 내수출하, 건설, 수주액, 이렇게 된 뭐 코스피 지수, 경제 심리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이렇게 9개 지수로 있는데 이 중에 6개는 부진을 했으나 코스피 지수라든지 경제 심리지수, 수출입 물가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서로 한쪽은 좀 안 좋았고 한쪽은 올라가는 모습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월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재고, 순환지표가 소폭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서 향후 경기 선행지수 반등 기대감을 갖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양한 제조업 관련된 지수, 지표들도 반등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둔화가 주춤해진 상황. 그 다음에 재고 순환지표와 코스피가 서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재고 순환지표가 올라오면 코스피도 올라오는 모습. 지금 재고 순환지표가 이렇게 올라올 때 코스피들이 다 빨간 게 올라오죠. 서로 비슷하게. 이제 바닥에 있던 코스피 지수도
재고 순환지표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올라올 상승할 확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재고 순환지표가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향후에 코스피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고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면 코스피는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로 좀 뜯어보면 IT 재고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죠? 전자 부품 출하지수는 하락을 했고 전자 부품 재고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죠. 재고지수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재고지수나 이런 것들이 다 털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IT만 좀 주춤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 자동차는 가장 두드러진 출하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 자동차는 여전히 한국의 제조업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가 왜 저렇게 비실비실하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건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는 한국 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여전히 3등이다. 1등 미국, 2번 유럽, 3등 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국가의 자동차라는 거죠. 굳이 자동차를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를 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게 널려 있다는 거죠. 테슬라 사면 되죠. GM 사면 되죠. 포드 사면 되죠. 벤츠 사면 되죠. BMW 사면 되죠. 폭스바겐 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자동차를 보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시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가 아무리 잘해도 숫자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미국, 일본, 유럽 이 세 개 나라가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렇게 독보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살짝 올라가는 거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자동차의 한국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게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저평가 원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만 이제 자동차에게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전체 기업들이 다 전기차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죠. 우리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는 더욱 추가적인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한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들이 시장에 녹여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투자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부품주도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현차와 기차만 하는 애들 사면 안 돼요. 뭐 GM, 포드 이렇게 다양한데 뭐 테슬라 이런 데 다양한 데에만 몇 군데를 사야 되지. 현차, 기차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소재도 맛이 간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인 거죠. 제조업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는 결국 무역수지 흑자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무역수지가 흑자로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2023년 6월 한국 무역수지는 USD로 11억 3천만 달러 흑자 전환을 했다.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흑자로 돌아섰네요. 한국 무역수지는 2021년 12월부터 적자 전환 이후에 18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주식이 자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다. 과거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시기에 코스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에 늘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뭐 김영익 교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영익 교수가 주장하는 게 이거죠.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는 6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이는 에너지 수입 감소와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 회복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는 거 결국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원가 부담이 적어지고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 제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파워가 생기는 경쟁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수출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수지가 18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 18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이 부분이 현재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돈을 태우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거죠. 특히 반도체 수출이 회복 중이다. 네. 이 썸머넬리의 시작도 반도체, 끝도 반도체. 그 속설을 들여봤더니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과정. 이게 미분이 가장 좋을 때죠. 주식은 미분이다. 한 점에서 움직임, 속도,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에너지 수입 감소와 더불어 6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이다.
5월 반도체 수출 금액은 15.5% MOM으로 증가했는데 6월에는 더 높은 20%가 증가를 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6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에너지 수입 감소와 반도체 수출 증가가 어우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주 내용이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역수지 흑자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날 가능성. 수출 가격 상승은 매출액 증가 요인으로 또 수입 가격 하락은 원가율 하락 요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3분기부터는 기업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서머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30% 서머랠리의 3분의 1 토막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추가로 하락하고 반도체 수출이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정말 좋은 상황이죠. 퀄리티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향후에는 7월에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퀘스천이죠. 첫째는 미국 증시 성장주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른 섹터보다는 성장주가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들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국가, 특히 우리나라 국가 같은 데들은 당연히 성장주 주식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미국 S&P 500 지수의 2023년과 2024년 EPS 증가율을 보면 23년은 마이너스 1.2%인데 24년이 9.6%로 크게 오르요. 물론 기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높은 이익 증가율이 전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당겨서 지금 반영이 되면 선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성장주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한편 6월 점도표를 보면 24년 내년에 기준금리를 4차례 정도 인하한 그 점도표를 보신 거죠. 일단 금리도 낮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성장주에게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미국 증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여전히 크다. 이런 큰 전제를 깔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다. S&P 500 지수 기저효과가 있지만 2024년 이익 증가의 기대가 높다. 9.6% 그죠? 네. 2023년은 아니지만 24년 10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3월, 6월 점도표 중간값. 네. 지금 5.5인데 4.6이니까 100% 정도 인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여전히 미국은 성장주 위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미국 노동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모두 테크놀로지를 혁신 기반으로 하는 장기 노동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테크놀로지를 혁신 기반으로. 1990년대 미국에서는 PC와 인터넷을 이 혁신의 중심이었죠.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혁신이, 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AI를 혁신 기반으로 하는 노동 생산성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빠르게 잘한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그만한 13억 인구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생산성입니다. 뭔가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는 PC와 인터넷이 혁신을 기록해서 노동 생산성을 이루었고 2010년대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가 혁신이었고 지금은 AI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고 이게 한국과 대만과 일본 애들이 더 잘하는 함께 서프라이 체인에 엮여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생산성 개선을 주도하는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1990년대 PC와 인터넷 혁신 기반으로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이게 시총 비중이 3%에서 10%까지 올랐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2010년대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를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이 개선이 됐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시총 비중이 5%에서 15%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2020년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0%에서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전체 관련된 기업이 전체 미국 시총이 15.1%까지 올랐다는 거죠. 2020년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시총이 13.1%까지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20%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성장주의 공통점은 이익은 증가율이 아닌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증가율이 높고 얼마나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느냐. 미국의 대형 성장주의 공통점은 2023년에서 24년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대감이라는 거죠. 애플과 테슬라는 2024년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는 2023년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 과거 역사상으로 봐도 이익 증가율보다는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경신했느냐 이 기준으로 감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사야 돼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애플 한번 봅시다. 23년 946억 달러, 2024년은 1008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718달러에서 819억 달러, 750억에서 알파벳 879억 달러, 25년은 더 증가하고 증가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 결국 이들이 아무리 밸류 인베스트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성장주가 성장력과 수익성을 겸비한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치 그럼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 수익과 성장력을 함께 겸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치 이익을 경신할 수 있는 기업들로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이익을 딱 떨어내면 2024년에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국내의 이익의 기저효과는 있다. 2023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마이너스 22%, 122조. 24년에는 54%가 증가한 187조를 기록할 것이다. 2024년 코스피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순이익은 15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전에 2021년에 140조였는데 이것보다 높은 150조를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만 조금만 도와주면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상황.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코스피에서 먹고 살만한 것들이 참 많다. 기업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것이 이제 반도체이고 반도체를 제외하고 150조.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거의 없죠. 그렇죠? 반도체를 제외하고 121조 했는데 내년에는 150조. 반도체는 거의 뭐 몇 조 안 되는데 지금 37조까지 내년 늘어나고 다 좋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반도체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최근에 떠오르는 중요한 우리 투자 포인트에 투자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거나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가 속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다면 투자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이미 늦은 감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아침 방송 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첨단 패키징 반도체 시장을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시장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다. COWS라든지 큐브, TSV 등 후공정에 관련된 기술 용어 및 관련 개발, 투자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 증거 중에 하나이다. 자, 여기서 최소한 제가 여러분 COWS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했죠. Chip, on wafer, on substrate. 칩과 웨이퍼를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하나로 연결한 거다.
서로 다른 칩을 인터포즈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2.5D, 3D와 비슷한 그러한 패키징의 방법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 기술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돼 있는 거죠. 결국 정보 듣고 샀다가 가격이 올라갔다 그 다음날 조정받으면 갖다 팔아버리고 계속 뒷담화만 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행하는 COWS 기술, 큐브 기술, TSV 기술 이런 후공정에 관련된 기술은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전공정 기술 개발이 생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및 차별화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전공정에서 싸움, 증착하고 식각하고 세정하고 포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여전히 전공정 기술은 원가 개선과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공정 기술 대비 소외되어 왔던 후공정 기술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이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HBM하고 DDR5 등이 올라오면서 후공정,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시장의 중심이 쓰면서 후공정에 대한 것들이 크게 중시된 거죠. 그 이유는 전공정 기술 개발 속도는 이제 거의 다 온 기술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AI양 대규모 데이터 처리 수요 때문에 후공정 기술이 중요하죠. 이번 메모리 업황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로 기존 대비 큰 차별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후공정 패키징 기술에. 또한 후공정 기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하는 기업들이 ROIC가 대폭 개선이 될 것이다. 후공정 캐파 증설은 전공정 대비 카펙스 규모가 아주 미미합니다. 전공정은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후공정은 캐펙스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HBM은 동일 전공정을 걸친 칩 대비 5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성되어 있는 후공정 패키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했던 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익도 좋다는 거죠. HBM 수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나 이번 업황은 감산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웨이퍼를 투입을 크게 증가시켜서 수율 개선을 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전공정들을 좀 멈추기 때문에 후공정에서 대신해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로 HBM 같은 것은 커머디티 제어가 아닌 스페셜티 제어라는 거죠. 네. 커머디티 제어는 일반 제어를 뜻하고 스페셜티 제어는 특수 제어인데 특정 핵심 고객에 의해서 물량과 가격, 수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급 초과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메모리 업체들은 HBM 캐파를 올해 2배 이상으로 그리고 내년엔 추가 2배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은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의 일감이 많아지는 거죠.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할 거로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상의 구조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2024년에서 25년 실적 추정치가 크게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 기업들 기본적으로 상승 사이클에서 실적 추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HBM의 적용에 의한 실적 증가가 예상보다 빠를 전망이다. 실적이 반영돼서 실제적 숫자로 꽂히는 것도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디리레이팅 될 것이다. 네, 그동안 저평가 받는 것들이 디리레이팅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올 것이다. 과거 10년간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위주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다르게 밸류에이션과 멀티플이 박스권에 갇혀서 저평가받았다는 게 사실이죠. 커머디티 산업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해석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향이 현재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5월 이후 가파랐던 주가 상승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 중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5월에 글로벌 반도체 주도주인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12개월 포워드 퍼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TSMC 등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전혀 현재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램 현물가 상승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사실이 향후 주도권이 이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램 현물가 상승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왔다.
막상 한번 기대감으로 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힐 때 한 번 더 크게 반영하면서 이 장애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다. 이거 우리가 반도체 역사에서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간 게 이제 엔비디아의 퍼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추정치가 나오면서 퍼가 낮아지고, 반대로 AMD 같은 기업들은 올라가면서 또 딜레이팅 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12개월 퍼가 평균 변동 표준편차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도 아직 밑에 있는 걸 보니까 향후에는 딜레이팅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평가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지금 1차 반영되고 2차 쉬고 마지막 한 번 더 2차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기에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론 들어갑니다. 결국 긴축과 성장성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지난주는 긴축이 이겼지만 이번 주에는 성장성이 반격을 시도할 차례이다. 그 핵심에 AI, 반도체, GPU, HBM, DDR5 이러한 성장주들이 앞 선두에 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앞으로 갈 것이다. 이번 썸머널리의 시작도 끝도 다 반도체가 장식할 전망이다. 이번 주 올 초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금요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1000억에서 9천억까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지만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무서운 추가 상승이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요일 저녁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저의 한 줄기 결론입니다. 금주 추천 종목 10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우리 친구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던 종목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금일 뭔가 또 사야 될 거 매일매일 좋은 종목 분석, 또 내가 궁금한 종목들을 분석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 전부 저희 카페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 쫄지 말고 반격의 시간이 왔다. 6월 말은 분기말, 반기말, 월말이라는 그러한 시간적 특징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7월은 서머넬리의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돼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한 번 더 여기서 플러스 종목당 2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표 수익률 20%를 쳐가고 플레이를 해라. 그 다음에는 줄이자. 찬바람 나면 줄이자. 영원한 저의 이 코멘트를 꼭 기억을 하시고 멋진 한 주, 대박의 한 주, 반격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카페 친구분들, 유튜브 친구분들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